수도꼭지 늘리는 게 대책입니까? 이게 대체 무슨 선진국이란 말입니까? 지금 유럽 전역이 사상 최악의 기록적인 폭염에 말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도로가 녹아내리고 고속철도 선로가 휘어 열차가 싹 다 멈춰섰습니다. 심지어 강물이 끓어오르며 원전 가동까지 중단되어 수십만 명에게 전력이 끊기는 대정전 사태까지 벌어졌죠. 속도의 상징이던 독일은 아우토반 노면이 갈라지면서 교통이 마비되었고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만 폭염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서는 등 전 유럽이 국가 재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극심한 폭염에 처참한 민낯을 드러낸 유럽. 아무런 대책 없는 정부에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 지옥 같은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구 반대편의 한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타 죽어가던 바로 그 시각, 같은 위도에 있으면서도 기적 같은 평온함 속에 일상을 누리던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결국 다급해진 스페인은 한국의 도시기후특별조사단을 긴급 파견했고 프랑스 공영방송은 한국의 재난 시스템을 분석하는 특별 생방송을 전격 편성하며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칭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자랑하던 선진국들을 단숨에 무릎 꿇린 대한민국만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요새. 50년 전 조상들이 뿌려둔 미래를 향한 설계가 어떻게 현재 전 세계를 구원할 유일한 열쇠가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리의 6월은 원래 그랬습니다. 카페 테라스마다 와인잔이 반짝이고 릭상부르 공원의 마로니에 잎사귀들이 오후의 바람에 살랑이며 에펠탑 앞에서 관광객들이 셀카를 찍는, 그게 내가 20년 동안 알아온 파리의 6월이었죠. 6월이 되면은 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됩니다. 낮이 길어지고 센 강변에는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으며 노천 카페에는 아페리티프를 즐기는 파리지앵들의 웃음소리가 넘쳐 흘렀습니다. 저도 6월이면 습관처럼 퇴근길에 센 강변을 걸었어요. 그것이 제 파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의 6월은 달랐습니다. 아스팔트가 들떴습니다. 말 그대로 도로 바닥이 열기를 이기지 못해 물집처럼 부풀어 올랐죠. 교차로의 철제 신호등 기둥은 마치 촌농처럼 서서히 휘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광경을 찍으면서도 잠시 렌즈를 내리고 그 기둥을 맨눈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20년 경력의 기자 본능이 이게 실화냐고 되물었습니다. 실화였습니다. 온도계는 44도를 찍고 있었고 기상청은 이것이 152년 만의 기록이라고 했죠. 북아프리카 사하라의 열기가 유럽 상공을 틀어막은 거대한 고기압 덩어리와 충돌하며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것을 오메가 열돔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현장에서 그 단어를 들으면서 그리스 신화 속 지옥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열기가 사방을 완전히 틀어막고 빠져나갈 구멍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파리가 거대한 소뚜껑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크리스토프 뒤랑입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의 국제 취재 기자로 아프가니스탄의 먼지 속에서 카메라를 들었고 IT 지진 폐허 위를 걸었으며 시리아의 폭격 연기 속에서도 마이크를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재난이 제 직업이었죠. 저는 재난을 직업으로 삼은 남자였고 그래서 어지간한 충격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살상 무기가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도 손이 떨린 적은 없었어요. 카메라를 들면 저는 기자였고 기자는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파리의 6월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지진도 아니었죠. 폭탄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는데 파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89번 버스 사고 현장을 제일 먼저 취재했습니다. 파리 시내버스 내부 온도가 46도까지 치솟으면서 운전기사가 의식을 잃었죠. 버스는 방향을 잃고 가로수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사상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포탄이 아니라 햇볕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국영철도 SNCF는 무더기로 열차를 취소했습니다. 열팽창으로 레일이 뒤틀릴 수 있다는 이유였죠.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이 조기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14년역에 학교의 휴교령이 떨어졌어요. 교사와 학생들이 쓰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취재 수첩에 이 숫자들을 받아 적으면서 뭔가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이것은 기사거리가 아니라 무너지는 국가의 일지였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나흘 만에 212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51명, 사망자의 94%가 65세 이상 고령자였어요. 이 숫자들을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저는 기자라는 것을 잠깐 잊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프랑스 시민으로서 뭔가 깊숙한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저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할머니였고 아버지였고 이웃 노인이었어요. 그들은 전쟁터에서 쓰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방에서, 자기 집에서 해가 너무 뜨겁다는 이유만으로 숨이 끊겼습니다. 까르푸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냉방기기 코너가 가장 먼저 텅 비었죠. 간이 에어컨, 선풍기 할 것 없이 3만 대가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평소 에어컨을 불필요한 사치라고 부르던 바로 그 사람들이 카트를 밀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에어컨 보급률은 고작 24%였습니다. 도시 미관과 역사 보호를 이유로 실외기 설치를 틀어막아 왔던 파리 시청의 정책이 이 여름에 고스란히 청구서로 날아든 것이었죠. 사치라고 불렀던 것이 생존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44도가 되어서야 깨달은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나와서 서로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마린 르펜 의원은 폭염에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선진국이라며 에어컨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죠. 정치권이 패닉이었습니다. 한쪽은 호소했고 다른 한쪽은 비판했으며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계속 쓰러졌어요. 행정의 공백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흔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20년 동안 바깥 세상의 재난에서 목격해 왔는데 이제 내 나라 안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마치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복도까지 들것이 가득했어요. 의사들은 뛰어다녔고 간호사들의 얼굴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열사병 환자들이 속속 실려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복도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잠시 그냥 바라봤습니다. 카메라도 들지 않고 수첩도 펼치지 않고 재난 현장에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한 대가 사라지면 또 한 대가 들어왔죠. 파리의 응급실은 전쟁터보다 바빴습니다. 그 응급실 복도에서 편집장 프랑스와의 전화가 왔습니다. 뒤랑 지금 어디야? 응급실입니다. 폭염 피해자들이 일단 방송국으로 와. 빨리. 편집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낮고 단단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챙겨 편집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한 권을 밀었습니다. 표지에는 세계 기상기구의 로고가 박혀 있었고 브뤼셀 포럼의 마크가 찍혀 있었어요. 유럽 각국의 기후 대응을 평가하는 극비 보고서였습니다. 브뤼셀에 모인 유럽의 석학들이 자국 인프라의 붕괴를 차례로 고백하며 침묵했던 그 회의의 최종 결과물이었죠. 편집장은 말없이 손가락으로 첫 장을 가리켰고 회의실에서 돌아온 선임 기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표지를 넘겼습니다. 유럽 전체가 손을 놓고 서로의 실패를 확인하던 그 포럼에서 공식 복합 폭염 대응 우수 사례 순위 1위에 오른 이름이 있었어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서울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서울이라면 한국을 말하는 거였죠. 유럽의 석학들이 자국의 실패를 고백하며 침묵하던 그 자리에서 1위에 오른 이름이 한국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편집장이 양복 소매를 거두며 말했어요. 한국으로 가. 초대형 기후재난 특집 기사야. 우리 방송국 이번 시즌을 먹여 살릴 기획이야. 그 순간 저는 편집장이 아니라 다른 것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 있는 항공권이었죠. 올여름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도쿄에서 3박, 교토에서 4박,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을 걷고 기온 골목의 저녁을 즐기고 신주쿠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일정이었어요.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일본은 제가 늘 동경했던 나라였어요. 유럽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련되고 질서 있고 정교한 나라. 아시아의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 여행을 위해 몇 달 전부터 일정을 잡고 항공권도 이미 끊어둔 상태였죠. 이제 출발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 출장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되물었습니다. 휴가였다는 말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 편집장은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편집장 사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45도 폭염에 무릎을 꿇은 유럽이 고개를 돌린 방향이 한국이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여름이면 35도를 넘고 습도가 극심해 숨이 막히는 나라. 기후 조건만 놓고 보면 유럽보다 훨씬 최악인 그 나라에 유럽의 강대국인 우리가 대체 무엇을 배우러 가야 한다는 말인가? 속으로 짜증이 솟구쳤어요. 황금 같은 여름 일정을 강제로 빼앗기고 그것도 일하러 한국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0년 경력의 기자 본능이 그 서류 첫 장에 박힌 한 줄을 다시 한번 눈으로 훑고 있었어요. 복합폭염 대응 우수 사례 1위. 한국 서울. 어째서입니까? 어떻게 그 나라가 기후 조건은 훨씬 가혹하고 여름이면 장마 그리고 폭염까지 겹치는 그 나라가 유럽 전체가 손을 놓은 자리에서 1위에 올랐습니까? 안 그래도 더운데 짜증이 확 올라왔죠. 그러나 그 불만 아래에서 기자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보면 파고들어야 한다는 20년간 제 몸에 새겨진 그 오래된 반사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일본 항공권을 그 옆에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교토의 골목 사진이 담긴 가이드북도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기온 골목의 붉은 재등,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의 고요한 초록. 몇 달 동안 그 사진들을 보며 설렜던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저는 가이드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첫 장을 다시 펼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카메라 가방을 쌌습니다. 취재 수첩을 챙기고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채였습니다. 짜증도 가득했어요. 그러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취재를 포기한 적이 없는 그 손이었습니다. 숙소 책상 위에는 두 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교토 골목 사진이 가득한 여행 가이드북, 오른쪽에는 브뤼셀 보고서 4본과 편집장이 별도로 챙겨준 사전조사 자료 묶음이었죠. 저는 잠시 그 두 가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북을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아직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습니다. 자료를 펼쳤습니다. 편집장 프랑스와가 건넨 사전조사 묶음은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브뤼셀 포럼의 공식 보고서 외에도 한국기상청 통계, 행정안전부 폭염 대응 매뉴얼, 에너지 관련 국책 연구 자료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형광펜을 꺼내 들었어요. 취재 전 사전조사는 제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놀라지 않으려면 책상에서 먼저 놀라야 한다는 게 20년간 제가 지켜온 원칙이었죠. 아프가니스탄을 가기 전에도, IT를 가기 전에도 저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는 채로 현장에 뛰어드는 기자는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저는 둘 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책상에서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크게. 첫 번째 수치부터 저를 흔들었습니다. 한국의 주택 에어컨 보급률 90에서 94%. 저는 숫자를 2번 읽었어요. 3번 읽었습니다. 프랑스가 24%였습니다. 영국은 5%, 독일은 3%였어요. 서유럽 전체가 냉방 불모지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거의 모든 가정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이 44도 폭염에 까르푸로 달려가 선풍기를 쓸어 담는 동안 한국의 가정집에서는 리모컨 버튼 하나로 온도를 조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잠시 형광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유럽이 에어컨을 사치라고 부르며 없애는 동안 한국은 그것을 기본으로 깔아두었다는 말입니까? 기후 조건은 한국이 훨씬 가혹한데 여름이면 30도 중반을 훌쩍 넘고 습도까지 극심한 그 나라가 냉방 인프라에서는 유럽 전체를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유럽이 문명의 중심이라고 자연스럽게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숫자 하나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골페슈 원전 관련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침 그날 오후 뉴스에서도 다뤄진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남서부를 흐르는 가롱강의 수온이 28도를 넘어서면서 원자로 냉각수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골페슈 원전이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이었죠. 더울수록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데 더울수록 원전이 멈추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모순이 지금 프랑스의 현실이었어요. 에어컨을 틀어야 살 수 있는 날에 에어컨을 돌릴 전기가 부족해지는 나라. 저는 그 아이러니 앞에서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오전에 골페슈 원전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담당자는 짧게 답했어요. 강물 온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규정상 가동을 멈춰야 한다고. 언제 재가동이 가능하냐고 묻자 강물이 식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식으려면 날씨가 풀려야 하는데 날씨가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죠. 전력망이 날씨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 자료에는 전혀 다른 구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발전원 하나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원자력이 기저 전력을 바치고 가스 발전이 수요 급증 시 빠르게 출력을 높이며 신재생 에너지가 보조하는 삼중 구조였어요. 더울수록 원전이 멈추는 프랑스와 달리 더울수록 전력 공급을 탄력적으로 끌어올리는 체계였습니다. 수요 예측도 달랐어요.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전력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사전에 계산하고 그에 맞춰 공급 예비율을 미리 확보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폭염이 오기 전에 이미 대비가 끝나 있는 구조였죠. 재난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재난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형광펜으로 그 항목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짧게 적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했는가? 자료를 넘기다 보니 파리시의 폭염 대책 항목이 나왔습니다. 비상 음수대 설치, 길거리 수도꼭지 1200개.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멍했어요. 1200개. 파리 인구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시민 1700명당 수도꼭지 하나를 내주는 것이 선진국 프랑스의 폭염 비상 대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취재 수첩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기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직시하고 싶었어요. 수도꼭지 1200개. 우리가 내놓은 답이 그것이었습니다. 한국 행안부 자료는 달랐어요. 폭염 경보가 발령되는 순간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행안부와 지자체, 의료기관이 동시에 가동되고 수백만 명의 휴대전화로 재난 문자가 초 단위로 발송됩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담당 인력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죠. 전국의 무더위 쉼터 수천 곳이 일제히 문을 열고 에어컨이 없는 가정에는 냉방 지원이 연결됩니다. 버튼 하나로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파리가 수도꼭지를 세고 있을 때 한국은 사람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시민을 찾아가는 나라와 시민이 수도꼭지를 찾아가야 하는 나라. 그 차이가 단순한 행정의 차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염 사망자 통계 항목에서 저는 또 멈췄습니다. 유럽은 지난해 한 해에만 6만 2천 명이 폭염으로 숨졌습니다. 란셋 의학저널이 집계한 수치였죠. 세계기상기구는 유럽의 기온 상승 속도가 지구 평균의 2배에 달한다라고 경고했어요. 그 와중에 한국은 폭염을 법정 재난으로 공식 지정하고 매년 사망률을 전방위로 억제하는 법적 시스템을 이미 갖춰두고 있었습니다. 폭염을 날씨가 아니라 재난으로 다루는 나라와 날씨로 방치하는 나라의 차이가 6만 2천 명이라는 숫자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전쟁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그냥 더워서 죽은 사람이 6만 2천 명이었어요. 제가 20년간 취재한 전쟁터와 재난 현장을 통틀어도 이 숫자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사망자보다 많았고 IT 지진 사망자에 맞먹는 수치였죠.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뉴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운 여름이라고 불렀어요. 재난에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책임도 사라집니다.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유럽은 몰랐던 겁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자료 한 귀퉁이에 붙어있는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편집장 프랑스와가 직접 손으로 갈겨 쓴 메모였습니다. 짧게 한 줄만 적혀 있었죠.
현재 한국 서울 6월 말 야간 기온 섭씨 17도에서 19도. 시민들 얇은 이불 덮고 잔다는 현지 보도 있음. 저는 그 줄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파리는 밤에도 30도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열대야에 뒤척이며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었어요. 사망자 대부분이 노인이었고 그 노인들은 더위 속에서 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한국의 시민들은 얇은 이불을 끌어당겨 덮으며 잠든다는 겁니까? 같은 6월 말인데, 같은 지구인데 한쪽은 타 죽어가고 한쪽은 선선한 밤을 보내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은 뿌옇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저는 에어컨이 없는 숙소에서 땀에 젖은 셔츠를 느끼며 한국의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묘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얇은 이불, 17도에서 19도. 그 기후 현상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당장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기상의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저 나라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그 기후 속에서도 혹은 어떤 기후가 와도 작동한다는 데이터들이 눈앞에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도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 무더위 쉼터, 차열 성능 인증 시설들. 유럽에서는 시원해지려면 카페에 들어가 음료 한 잔 값을 내야 했습니다. 냉방은 돈을 낸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길을 걷는 사람 누구에게나 돈 한 푼 없는 사람에게도 그늘과 바람을 공짜로 내어주는 구조를 도시 전체에 깔아두었다는 겁니다. 냉방을 복지로 본 나라와 냉방을 사치로 본 나라의 차이가 이렇게 선명하게 갈리고 있었어요. 불만이 아직 가득했습니다. 일본 여행을 빼앗긴 짜증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기자 본능이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유럽보다 기후 조건이 훨씬 가혹한 나라가 어떻게 이런 방어막을 만들었는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데이터들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현장에 있을 터였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다시 형광펜을 들었습니다. 서랍 안에 밀어 넣었던 교토 가이드북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료 묶음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꼼꼼하게. 베테랑 기자의 눈으로.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형광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료 곳곳에 물음표와 밑줄이 가득했어요. 인천행 비행기는 다음 날 오후 출발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공기가 달려들었습니다. 달려든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파리처럼 살인적으로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온도계로 재면 파리의 44도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을 겁니다. 그 점에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도감은 차에 3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물기였어요. 사방이 물기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사우나 문이 열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분이 한꺼번에 피부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파리의 폭염은 바짝 말라붙은 열기였습니다. 뜨겁지만 건조한 오븐 같은 더위였죠. 그런데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제 몸을 덮친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기온은 파리보다 낮은데 온몸의 모공이 동시에 막혀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아니라 따뜻한 물을 들이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멈추지 않고 파리에서 입고 온 린넨 재킷이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물기를 머금은 천이 등과 어깨에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재킷 깃을 잡아당겼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썹을 타고 눈가로 번졌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손바닥이 미끈거렸어요. 프랑스에서 20년을 살면서 이런 종류의 더위는 경험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온이 높아서 힘든 것과 공기 자체가 물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어요.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치며 공항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래도 파리보다는 나았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인정해야 했어요. 44도의 건조한 불지옥보다는 이 눅눅하고 숨막히는 더위가 그나마 덜 치명적이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운전 중 기절하고 응급실 복도까지 들것이 가득 차던 파리의 그 지옥 같은 풍경은 여기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그 평범한 풍경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죠. 사전조사 자료에서 읽은 수치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이 습하고 불쾌한 날씨 속에서도 유럽 전체가 폭염에 무릎을 꿇은 그 자리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였습니다. 기후 조건이 더 나빠도 시스템은 더 완벽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현지 코디네이터 수진이 입국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하는 서울 출신 30대 여성이었어요. 이번 취재 기간 동안 통역과 현장 안내를 맡아줄 사람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길가에 작은 유리 부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박스 같은 것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달랐습니다. 통유리로 된 소형 건물이었는데 안쪽에 사람들이 서 있었고 천장에는 에어컨이 돌고 있었어요. 버스 노선 안내 화면이 벽에 붙어 있었고 와이파이 안내 표시도 보였습니다. 수진이 스마트 쉘터라고 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폭염이나 추위를 피하는 시설인데 에어컨, 공기청정기, 무선 충전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전신을 감쌌어요. 유리문 하나를 경계로 안과 밖의 세계가 완전히 갈렸습니다. 밖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피부 위의 열기가 빠르게 가라앉았어요. 천장형 에어컨이 균일하게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선풍기처럼 바람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공간 전체의 온도를 정확하게 잡아두는 방식이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버스가 오는 방향이 훤히 보였고 화면에는 다음 버스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벽면 한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붙어 있었고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날짜를 알리는 작은 스티커도 보였어요. 세심한 관리의 흔적이었습니다. 안에 서 있던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거나 그냥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리 너머 바깥을 바라봤어요. 불과 한 걸음 차이였습니다. 유리 안쪽은 쾌적한 냉방 공간이었고 유리 바깥쪽은 땀이 줄줄 흐르는 한증막이었어요. 그 경계선이 너무나 선명해서 저는 잠시 그 유리를 손으로 짚어봤습니다. 얇은 투명한 판 하나가 두 개의 세계를 갈라놓고 있었죠. 이 시설 앞에서 감탄하는 사람은 저 하나였습니다. 무료냐고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라고 했어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라고 했죠. 저는 잠시 유리 너머 바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파리에서 시원한 공기를 누리려면 카페에 들어가 음료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누구에게나 돈 한 푼 없는 사람에게도 에어컨이 나오는 유리 부스를 공짜로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와이파이에 무선 충전까지. 파리 시청이 폭염 대책이라며 내세웠던 수도꼭지 1춤 200개와 이 나라가 도시 곳곳에 깔아놓은 스마트 쉘터의 차이가 너무나 선명했어요.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아파트, 간판들. 그런데 시내로 접어들수록 뭔가 눈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횡단보도마다 특이한 구조물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물었더니 횡단보도 차열 그늘막이라고 했어요. 신호 대기 시간 동안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용도라고 했죠.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횡단보도마다 어김없이 서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하나나 둘은 예산 낭비성 과시일 수 있다. 하지만 도시 전체의 횡단보도를 뒤덮은 이 구조물들은 철저히 계산된 국가적 시스템의 증거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그늘막이 보였고 정류장마다 스마트 쉘터가 서 있었어요. 일부 지역의 시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차창 밖 풍경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파리의 거리를 떠올렸습니다. 미관 규제를 이유로 실외기 하나 달지 못하게 하면서 오래된 석조 건물들 사이로 열기만 가득 쌓이던 그 거리를 서울은 달랐습니다. 도시의 미관과 시민의 생존을 동시에 설계한 흔적이 차창 밖 모든 교차로에 박혀 있었어요. 숙소는 서울 도심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발을 올리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어요. 계단 중간쯤에서 이미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죠. 승강장 플랫폼에 닿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단 1도의 흔들림도 없는 균일한 냉방이 역사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천장에는 대형 팬이 돌고 있었고 벽면 전광판에는 현재 역사 내부 온도가 소수점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다음 열차 도착 시간과 혼잡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플랫폼 끝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기 전까지 선로와 승강장을 완전히 차단하는 안전 설비였어요. 파리 지하철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스크린 도어 앞에 서서 잠시 멍하니 바라봤어요. 열팽창으로 레일이 뒤틀릴까봐 열차를 무더기로 취소하던 파리의 철도와 지하 전체를 온도와 안전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이 역사가 나란히 같은 행성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냉방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주변 승객들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더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부채질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땀을 닦지 않았어요. 노인이 졸고 있었고 학생이 이어폰을 끼고 있었으며 중년 남성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44도 폭염에 버스 기사가 쓰러지고 응급실이 전쟁터가 되던 파리와 같은 날, 같은 시각의 풍경이었어요. 저는 그 평온함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사람들을 보며 이것이 시스템의 가장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재난을 재난으로 느끼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것이 진짜 선진국의 얼굴일 수 있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수진과 함께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취재 수첩과 카메라를 들고요. 인근 스마트 쉘터 안에 40대로 보이는 직장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통해 물었어요. 이 시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남성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요? 여름에 버스 기다리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수진의 통역이 끝날 무렵 남성은 이미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파리의 시민들이 44도 폭염에 까르푸로 뛰어가 선풍기를 쓸어 담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에어컨이 사치였고 이 사람에게는 에어컨이 당연함이었습니다. 그 간격이 얼마나 넓은 것인지 저는 유리 부스 안에 서서 느끼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그 시스템이 공기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폭염 대책이 특별한 행정이 아니라 완벽한 일상이 되어버린 나라. 저는 그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과 치밀한 설계의 결과인지를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음 날 서울대 기후연구실로 향할 채비를 마쳤어요. 수첩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요새를 누가 어떻게 설계했는지 알아야 한다. 서울대학교로 가는 길은 관악산 자락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울창한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산이 가까웠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큰 산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죠. 파리에는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산을 바라보며 오늘 만날 교수를 떠올렸어요. 기후환경연구실, 브뤼셀 보고서에 자문 교수로 이름이 올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구실 건물 앞에 서는 순간 솔직히 말하면 약간 실망했습니다. 화려한 유리 통창 빌딩을 상상했었거든요. 파리 고등사범학교나 영국 옥스퍼드의 기후연구소처럼 최첨단 장비가 즐비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을, 유럽 유수 대학들의 연구소는 건물 외관부터 학문적 권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건물은 달랐어요. 외벽이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머금은 투박하고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시아의 연구실이란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생각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들어가니 벽면 가득 기상 지도들이 붙어 있었고 연구실 문을 열자 누런 논문 더미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어요. 실시간 위성 기상 차트가 깜빡이는 낡은 모니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앞에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용하고 깊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건물 외관에 대한 선입견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공간이었지만 수십 년간 한반도의 하늘과 씨름해온 사람의 무게가 그 안에 가득했어요.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질문을 꺼냈어요. 20년 경력의 기자답게 핵심부터 짚고 들어갔죠.
유럽 전역이 45도 폭염으로 마비될 때 한국은 이렇게 시원한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후적으로 축복받은 땅을 타고난 것입니까? 교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 표현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원래 자연이 축복을 내린 살기 쉬운 땅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어요.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거대한 한반도 지형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으며 말을 이었어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사면이 바다에 매달린 반도, 이 위치 자체가 기후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북태평양의 고온다습한 고기압과 북쪽 대륙의 차가운 대기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 충돌이 만들어내는 것이 장마였어요. 수십 일간 대지를 집어삼키는 폭우가 쏟아지고 강물이 넘쳐 농지와 마을을 통째로 덮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한 해 농사가 단 며칠 만에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는 살인적인 습도를 머금은 가혹한 폭염이 덮칩니다. 저는 사흘 전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그 숨막히는 습기를 떠올렸어요.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마와 폭염이 끝이 아니었어요. 가을이 되면 태평양에서 발달한 태풍이 올라옵니다. 인프라를 핥히고 농지를 쓸어버리는 태풍이 매년 찾아오죠. 어렵게 복구해 놓은 것들이 태풍 하나에 다시 무너지는 일이 수십 년간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대륙에서 불어오는 혹독한 한파가 뼈를 깎아냅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가 몇 주씩 이어지는 겨울이었어요. 봄 가뭄, 여름 장마와 폭염, 가을 태풍, 겨울 한파. 교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열거했어요. 단 하나만 겪어도 국가 시스템이 흔들릴 법한 재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것을 매년 순서대로 무한 반복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쉬는 계절이 없었어요. 재난과 재난 사이에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고 그 목록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장마, 폭염, 태풍, 한파. 4개였어요. 유럽이 단 하나 폭염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자리에서 저는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머릿속으로 유럽을 떠올렸습니다. 프랑스는 온화한 서유럽 기후 속에서 수백 년을 살아왔습니다.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고칠 필요가 없었죠. 에어컨 없이도 버틸 수 있었고 전력망을 정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안일함이 올여름 44도의 청구서로 날아온 것이었어요.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국토 면적의 63% 이상이 산지라고 했어요. 인간이 농사짓고 생존할 수 있는 평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좁은 평야로 강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홍수가 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금세 말라붙어 가뭄이 들죠. 수백만 명이 그 거칠고 혹독한 자연 속에서 수천 년간 부대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적으며 63%라는 수치가 얼마나 가혹한 조건인지를 머릿속으로 환산해 봤어요. 프랑스의 산지 비율은 국토의 약 20% 남짓입니다.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그때 교수가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커를 들고 지구 상공을 가로지르는 곡선을 그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자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즉 파리가 왜 45도인데 서울은 왜 선선한가?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제트기류였습니다. 지구 상공 10km를 흐르는 거대한 공기의 강. 교수는 그것이 원래 북반구를 빠르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질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적도의 온도차가 좁혀지면서 제트기류를 밀어주던 힘이 빠졌습니다. 힘이 빠지자 기류가 느려졌어요. 느려지면서 남북으로 크게 구불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상공에서 꽉 끼어 멈춰버렸습니다. 정체현상이었어요. 교수는 화이트보드에 프랑스와 한국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크게 처진 구간, 그 아래에 프랑스가 있었어요.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가 유럽 상공으로 밀려 올라왔는데 제트기류가 막아주지 못하면서 그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메가 열돔, 파리의 44도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반대로 제트기류가 북쪽으로 크게 부푼 구간, 그 아래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북극의 찬 공기가 제트기류의 흐름을 따라 아래로 눌려 내려왔어요. 그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얹히면서 6월 말인데도 밤마다 얇은 이불을 덮고
잘만큼 선선한 날씨가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멈췄습니다. 파리에서 땀을 흘리며 응급실 복도에 서 있던 그 밤이 떠올랐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끊이지 않던 그 밤. 그리고 서울 숙소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느꼈던 그 서늘한 바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두 감각을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파리의 폭염은 유럽의 재난이고 서울의 선선함은 한국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별개의 사건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멈춰선 하나의 하늘 흐름이 만들어낸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상공 10km에서 꽉 끼어 정체된 제트기류 하나가 지구 반 바퀴 떨어진 두 나라의 여름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놓고 있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서 봤던 메모가 떠올랐어요. 올해 장마가 7월로 밀릴 것이라는 예보였습니다. 교수에게 물었죠. 그게 이례적인 일이냐고.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상청 통계상 장마가 7월로 밀린 것은 반세기가 넘는 역사에서 단 두 번 1982년과 2021년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올해가 세 번째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늦은 장마가 끝나면 억눌려 있던 열기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고, 역대급 폭염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선선함은 사라진 게 아니라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느꼈던 그 선선함이 축복이 아니라 예고였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교수가 마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기자님은 지금까지 한국이 왜 잘 버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뒤집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혹한 땅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설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펜을 멈췄어요. 유럽은 온화한 기후와 넓은 평야를 거저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고칠 이유가 없었죠. 한국은 달랐어요. 매년 가혹한 자연재해에 들이받치며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복구하는 과정을 수천 년간 반복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재난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피할 수 없으면 버티는 구조가 사회 전체의 DNA에 새겨진 겁니다. 교수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축복받은 명당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장 오랜 기간, 가장 처절하게 배운 나라입니다. 그 증거를 보고 싶다면 50년 전의 역사로 가십시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며 복도의 기상 지도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처음 들어올 때는 낡고 투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 보였어요. 저는 처음 이 연구실에 들어설 때 낡고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공간이 달리 보였어요. 화려한 유리 빌딩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 이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논문 더미들과 깜빡이는 위성 화면들이 이 나라가 수십 년간 하늘과 싸워온 기록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관악산을 올려다봤습니다. 울창하게 우거진 초록빛 산이 서울을 감싸고 있었어요. 저 산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의 역사. 교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소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서울대 기후연구실의 낡은 콘크리트 건물과는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현대식 건물이었고 로비에는 한국의 연간, 전력 수급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대형 화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 앞에 잠시 멈췄어요.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력 수요, 공급 예비율, 발전원별 비중, 초 단위로 수치가 바뀌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파리에서 골페슈 원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던 그날 오전을 떠올렸습니다. 강물 온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규정상 멈춰야 한다고 했던 그 목소리. 언제 재가동이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강물이 식어야 한다고 했던 그 대답. 이 화면에 표시된 한국의 전력 예비율 숫자는 그 통화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가장 더운 날에도 공급이 수요를 넉넉히 웃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그 수치를 받아 적었어요. 수석연구위원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국책 에너지 정책을 수십 년간 분석해온 사람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더니 마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동그라미 3개를 나란히 그렸어요. 각각의 원안에 단어를 하나씩 적었습니다. 원자력,
LNG, 신재생 에너지. 그는 첫 번째 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원자력은 기저전력이라고 했어요. 1년 365일, 날씨에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공급되어야 하는 기본 전력을 바치는 역할이라고 했죠. 밤이든 낮이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꺼지지 않는 전력의 바닥을 원자력이 깔아두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 원, LNG는 달랐어요. 전력 수요가 기습적으로 폭증하는 피크 시간대에 단 몇 분 만에 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밀 조율사라고 했습니다.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에어컨이 일제히 가동되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치솟는 그 순간을 LNG 발전이 받아내는 구조였어요. 원자력이 두꺼운 바닥을 다지고 LNG가 순발력으로 피크를 막으며 신재생 에너지가 그 위에 보조적으로 얹히는 방식이었습니다. 세 개의 원이 서로를 보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삼각편대였어요. 저는 그 세 개의 원을 바라보며 골페슈 원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프랑스는 원자력 하나에 너무 많이 기댔습니다. 강물이 뜨거워지자 원전이 멈췄고 가장 더운 날에 가장 전기가 부족해지는 모순이 만들어졌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하나가 흔들려도 나머지 두 개가 버티는 구조였어요. 더울수록 원전이 멈추는 나라와 더울수록 전력을 더 안정적으로 뿜어내는 나라. 그 차이가 화이트보드의 동그라미 3개에서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위원이 수치를 꺼냈습니다.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전력 수요가 얼마나 급증하는지를 설명했어요. 여름 한낮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냉방 전력 수요가 수 기가와트 단위로 폭증한다고 했습니다. 도시 하나가 통째로 전력을 더 먹는 것과 맞먹는 수치였어요. 한국전력은 그 수치를 폭염이 오기 수개월 전부터 소수점 단위까지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기상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에 맞춰 발전소 정비 일정을 조율하고 공급 예비력을 철저하게 확보해두는 방식이었어요. 폭염이 들이닥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끝나 있는 구조였습니다. 재난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난을 예약하고 대비하는 나라였어요. 저는 연구위원의 설명을 듣는 중간에 갑자기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출국 전날 밤이었어요. 편집실에서 동료 기자 마르크가 보여준 영상이었습니다. 마르크는 몇 달 전 아시아 기후 정책 비교 취재차 일본 도쿄를 다녀온 사람이었어요. 편집을 마치지 못한 원본 영상을 노트북 화면으로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국 출장 전에 이거 한번 보고 가라고. 비교가 될 거라고. 화면 속에는 도쿄 외곽의 낡은 주택가가 펼쳐졌습니다. 2층짜리 목조 건물. 기록적인 폭염이 도쿄를 덮친 날이었는데 80살 노인이 에어컨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있었어요. 낡은 선풍기 한 대가 뜨거운 바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고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어요.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선풍기 바람을 받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고통스럽다기보다 체념한 것처럼 보였어요. 마르크의 목소리가 화면 밖에서 들렸습니다. 왜 에어컨을 켜지 않느냐고 묻는 목소리였어요. 노인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달 전기 요금 고지서가 너무 무서워서 켤 수가 없습니다. 저는 편집실 의자에 앉아 그 장면을 보면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취재를 하다 보면 말문이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터에서도 지진 폐허 위에서도 저는 항상 다음 질문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앞에서는 달랐어요. 노인의 대답이 너무 단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기 요금이 무서워서. 국가가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사이 그 비용이 고스란히 이 노인의 어깨 위로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급격히 줄였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값비싼 해외 수입 화력 연료에 의존하면서 가정용 전기 요금이 폭등했어요. 매년 여름마다 정부는 국민에게 절전을 호소했습니다. 에어컨을 아껴 쓰라고, 냉방 온도를 높이라고. 그리고 그 권고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기 요금 고지서를 두려워하며 폭염 속에 혼자 버텼습니다. 80살 노인처럼. 그때 마르크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다르다고 들었다고. 직접 확인해 보라고.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 출장 자체가 짜증스러웠으니까요. 찢어버린 도쿄행 항공권이 생각났습니다. 그 항공권을 샀을 때
저는 일본이 아시아의 가장 완성된 나라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마르크의 영상 속 노인은 그 믿음에 조용히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연구위원에게 전했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연구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에어컨을 끄라고 국민을 쥐어짜는 사회와 폭염이라는 재난 속에서 국민이 비용에 공포 없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리 전력을 준비하는 사회는 전혀 다릅니다. 개인이 감당해야 할 재난의 무게를 국가가 인프라로 완전히 대신 치러주는 것, 그것이 삶의 질과 생존율의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그 문장을 수첩에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국가가 감당하는 사회와 개인에게 전가하는 사회. 그 차이가 도쿄의 80살 노인과 서울의 스마트 쉘터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 사이의 차이였습니다. 같은 아시아, 같은 여름이었는데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연구위원이 자료를 한 장 더 내밀었습니다. 서울의 시간대별 전력 수요 곡선이었어요.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오후 시간대, 수요 곡선이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공급 곡선은 그 위에서 언제나 넉넉한 여유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수요가 아무리 올라가도 공급이 그보다 먼저 더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블랙아웃의 가능성이 그래프 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었죠. 저는 그 그래프를 카메라에 담으면서 서울에서 보낸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지하철역, 스마트 쉘터, 숙소 로비, 골목의 작은 카페. 어딜 들어가도 단 1도의 흔들림 없는 냉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의 에어컨 제품이 좋아서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원함은 이 그래프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수십 년간 국가 차원에서 설계하고 예측하고 비축해온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방어막이 뒤에서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시원함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스템이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연구소를 나섰습니다. 서울의 오후 햇볕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스마트 쉘터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횡단보도 그늘막 아래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 지하철 입구로 내려가는 사람, 그들 중 누구도 오늘 자신이 누리는 시원함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회였으니까요. 국가가 이미 다 해놓았으니까요. 저는 마르크의 영상 속 노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선풍기 바람을 받으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 체념한 눈빛을, 그리고 서울의 스마트 쉘터 안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을, 두 장면이 동시에 머릿속에 겹쳤어요. 같은 여름이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전기 요금 고지서를 두려워하며 혼자 더위를 버텼고, 다른 한 사람은 국가가 만들어둔 시원함 안에서 그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파리는 수도꼭지를 세고 있었고, 도쿄는 노인에게 절전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수십 년 전부터 그 누구도 강요받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조용히 만들어두고 있었어요. 선진국의 기준이 제 머릿속에서 조용히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적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것은 단순한 냉방 바람이 아니었다. 국민이 비용에 공포 없이 숨 쉴 수 있도록 국가가 구축한 에너지 요새였다. 그리고 내 안의 오만함이 두 번째로 무너져 내렸다. 국가 기록권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수진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을 벗어나니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도심의 빌딩 숲이 사라지고 나지막한 산들이 이어졌어요. 초록빛이었습니다.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들이 산 전체를 뒤덮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교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50년 전의 역사로 가십시오. 그 말이 오늘 이 방문을 만든 것이었어요. 기록권 건물은 단정하고 조용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지하 보존석으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밟고 내려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정밀하게 통제된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철제 선반들이 천장까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그 위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국책사업 보고서와 시공 기록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보존액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기록들이 잠들어 있는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담당자가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기자님이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1970년대 국토개발 아카이브 영상입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저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흑백이었습니다. 화질이 거칠었고 필름 특유의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 속 풍경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산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차창 밖으로 봤던 그 울창한 초록빛 산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의 산은 벌거벗어 있었어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붉은 황토빛 민둥산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디까지가 산이고 어디서부터가 하늘인지 구분이 될 만큼 산의 윤곽이 선명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흙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오는 길에 차창 밖으로 봤던 그 산들을 떠올렸어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햇볕이 땅까지 닿지 않을 것 같던 그 산들. 저는 화면과 기억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같은 땅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쉽게 겹쳐지지 않았어요. 화면 속의 산과 오늘 본 산이 동일한 장소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전쟁의 상흔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이었다고. 당장 겨울을 날 뗄감이 없어 산의 나무를 모조리 베었어야 했던 시절이었다고 했죠.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민둥산 장면 다음에는 비 오는 날에 영상이 이어졌어요. 빗줄기가 황토빛 산비탈을 타고 흘러내리자 흙더미가 그대로 쓸려 내려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논과 밭이 흙탕물에 잠겼어요. 집들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흙탕물 속에서 짐을 건지려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교수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비가 내리면 좁은 평야로 강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대홍수가 난다고. 그게 영상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이었어요.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없으니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가고 흙이 논밭을 덮으니 한 해 농사가 사라지고 농사가 사라지니 식량이 부족해지고 가난이 깊어지니 다시 나무를 베어 뗄감으로 쓰는 악순환이 해마다 반복됐다고 했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1973년이라는 자막이 떴어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줄을 지어 끝도 없이. 저는 처음에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지 못했어요.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며 전체를 잡자 민둥산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군복을 입은 군인까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묘목을 꼭 쥐고 비탈을 오르고 있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팠습니다. 군인들은 무거운 자재를 지게에 얹고 산을 올랐어요. 그들 모두의 손에는 작은 나무 묘목이 들려 있었습니다. 황토빛 산비탈에 도착한 사람들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묘목을 심었어요. 한 그루씩 한 그루씩.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당장 먹을 것도 부족하던 시절에 어떻게 수십 년 뒤에나 결실을 맺을 나무를 심을 수 있었습니까? 담당자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무가 자라 홍수를 막고 도시의 열기를 낮추는 숲이 되려면 최소 30년에서 50년이 걸립니다. 저 산에 올라 구덩이를 파던 사람들은 자신이 그 혜택을 살아서 누리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굶주림과 재해를 다음 세대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한참 동안 가슴에 걸렸어요. 자신이 누리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산을 올랐다는 것. 30년 후에 누군가를 위해 지금의 배고픔을 참으며 구덩이를 팠다는 것. 저는 20년간 전 세계의 재난 현장을 취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 지진 폐허에서 가족을 찾는 사람들, 홍수 속에서 짐을 건지려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을 버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화면 속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30년 후를 위해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자신은 누리지 못할 그늘을 위해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를 떠올렸어요. 2003년 폭염으로 우리는 15,000명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무엇을 바꿨습니까? 미관 규제를 들어 실외기 하나 달지 못하게 했고
오스만 건물의 외관을 지키는데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도시는 그대로였어요. 반면 이 나라는 배가 고파도 나무를 심었습니다. 미래 세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재난을 만나면 탓하는 나라와 재난을 만나면 바꾸는 나라. 그 두 가지가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토록 다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저는 그 낡은 흑백 화면 앞에서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영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한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한강이 아니었습니다. 무질서한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고 강변은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한강 종합개발사업 기록이었어요. 포클레인 같은 중장비보다 사람의 손과 삽, 등 뒤에 지게가 먼저 나왔습니다. 인부들이 흙을 나르고 둑을 쌓고 강줄기를 정비했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여가를 즐기는 한강 둔치들은 단순한 공원이 아닙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 도심으로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리학적으로 설계된 방어 구조물입니다. 평소에는 공원이고 홍수 때는 완충지대가 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오면서 한강을 건넜습니다. 넓은 둔치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것이 홍수 방어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 순간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기록물은 청계천이었습니다. 아스팔트 고가도로 아래에 묻혀있던 하천을 다시 열어젖히는 공사 영상이었어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땅속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담당자가 수치를 제시했어요. 청계천 복원 이후 주변 도심 온도가 평균 3도에서 5도 낮아졌다는 측정 결과였습니다. 아스팔트 아래 숨겨져 있던 물길 하나를 열어놓은 것이 도시 전체의 온도를 물리적으로 끌어내렸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기록권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오후 햇볕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봤습니다. 울창한 초록빛이었어요. 저 나무들이 언제 심어진 것인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던 시절, 자신이 누리지 못할 그늘을 위해 산을 올랐던 사람들이 심은 나무들이었어요. 그 나무들이 지금 서울의 열기를 낮추고 빗물을 붙잡고 도시의 온도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초록빛을 한참 바라봤어요.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각이 가슴 한켠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파리를 떠올렸습니다. 2003년 폭염으로 프랑스는 15,000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 파리는 미관 규제를 핑계로 실외기 하나 허락하지 않았고 도시 구조를 단 1cm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홍수에 얻어맞을 때마다 둑을 높이고 배수 시스템을 진화시켰어요. 가뭄이 들 때마다 저수지를 팠고 민둥산이 재해를 키울 때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재난이 올 때마다 무언가를 바꿨어요. 그 차이가 지금 이 초록빛 산과 파리의 석조 화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이 누리는 평온한 시원함은 기후가 준 공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배고픔을 참아가며 산을 오른 사람들의 땀이, 맨손으로 강둑을 쌓은 사람들의 노동이, 그리고 아스팔트 아래 숨겨진 물길을 다시 열어낸 사람들의 결단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 앞에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취재 수첩을 펼치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저 초록빛 산 아래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는 길은 한적했습니다. 수진이 운전하는 차가 서울 도심을 벗어나자 빌딩들이 줄어들고 낮은 건물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조수석에서 오늘 만날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전역에 최초의 독자적 송전망을 깔았던 한국전력의 퇴직 기술자 수진이 주선한 만남이었어요. 국가기록관에서 봤던 영상들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둥산을 오르며 묘목을 심던 사람들, 그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카페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간판이 달린 조용한 곳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 78이라고 했어요.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네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손이 단단했어요. 부드럽게 늙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쇠기둥을 만지고 전선을 당기고 얼어붙은 땅을 곡괭이로 깨던 손의 감촉이었어요. 그 손이 악수를 건네는 힘이 청년처럼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파리 응급실을 떠올렸어요. 44도 폭염 속에 들것에 실려 오던 노인들을 그들의 손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국가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을 때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재난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저는 그 응급실에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제 손을 잡고 있는 이 단단한 손은 그 재난이 오지 않도록 수십 년 전에 먼저 움직였던 손이었습니다. 노인은 탁자 위에 낡은 스크랩북 파일을 펼쳐놓았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의 풍경은 국가기록관에서 본 아카이브 영상과 비슷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황토빛 민둥산 비탈. 그런데 그 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안전장비라고는 허리에 묶인 끈 하나가 전부인 채로 밧줄과 도르래에 의지해 거대한 쇠기둥, 전신줄을 산비탈에 세우고 있었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들이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작업에 몰두한 사람도 있었어요. 사진 속 청년들의 거친 숨소리가 렌즈를 뚫고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어요. 노인이 손가락으로 한 장을 짚었습니다. 이게 저입니다. 24살 때. 저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전신주 꼭대기에 매달려 전선을 연결하는 청년이었어요. 아래는 낭떠러지였고 안전망은 없었습니다. 그냥 밧줄 하나였어요. 노인의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당신은 변변한 도로조차 없던 시절이었다고 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송전 장비와 철탑 자재를 전력공들이 직접 등에 짊어지고 산을 올랐다고 했어요. 여름 장마철에는 장화가 통째로 빠져버리는 진흙탕 속에서 온몸이 젖은 채 전선 주위를 기어 다녔다고 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 얼어붙은 땅을 곡괭이로 깨가며 전선을 연결했다고 했어요. 손이 꽁꽁 얼어 연장을 제대로 쥐지 못해도 전선을 당기고 또 당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혹한 속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전선을 당긴다는 것,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 저는 20년간 전쟁터를 누볐지만 그 고통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전쟁터의 고통에는 적이 있었습니다. 분노를 향할 대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고통에는 적이 없었어요. 그냥 추위였고 진흙이었고 무거운 쇠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을 이겨낸 것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유럽의 인프라는 비교적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천천히 쌓였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배분하고 기업이 기계를 투입하고 시간이 흐르며 완성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인프라는 달랐습니다. 가난과 혹한과 진흙 속에서 사람의 몸이 기계 대신 투입된 것이었어요. 그 차이가 단순한 역사의 차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통역했어요. 혹시 당시의 젊은 기술자들은 수십 년 후에 닥쳐올 기후위기나 대폭염을 예상하고 이 완벽한 전력망을 구축하신 겁니까? 노인은 소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래의 폭염을 예상할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저 산 너머 불도 안 들어오는 외딴 골짜기 마을의 아이들이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잠들지 않게 불을 켜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느 집이든 맘 놓고 전기를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거창한 비전이 아니었어요. 기후 대응 전략도 아니었고 국가 경쟁력 강화도 아니었습니다. 산 너머 마을 아이들에게 불을 켜주고 싶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저는 20년간 세계 각지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을 인터뷰해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거창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비전, 전략, 로드맵, 패러다임. 그런데 이 노인의 대답에는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불을 켜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 소탈하고 담담한 목적이 수십 년이 지나 서울 전체의 시원함을 가능하게 만든 에너지 인프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폭염 대응 시스템이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저는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가장 단순한 마음이 가장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기가 들어가 불이 켜지면 그 전신줄을 따라 도로가 뚫렸다고 했어요. 도로가 생기면 상하수도가 놓였고 상하수도가 놓이면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전신주 하나가 도로를 부르고 도로가 수도를 부르고 수도가 주거를 불렀어요. 50년 전 진흙탕 속에서 세운 전신주 하나가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 인프라의 시발점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카페 창밖으로 도로가 보였습니다. 그 도로 아래로 상하수도가 흐르고 있을 것이었어요. 도로 옆으로 아파트들이 서 있었습니다. 전신주도 보였어요. 낡은 것과 새 것이 섞여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신주들을 바라보며 노인의 24살 사진을 떠올렸어요. 밧줄 하나에 의지해 산꼭대기에 매달려 전선을 연결하던 그 청년이 세운 것들이 지금 이 풍경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조용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는 서울 도심을 떠올렸어요. 스마트 쉘터가 서 있는 정류장, 지하철역의 냉방 시스템, 기상청 관제실의 대형 화면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이 전신주였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세운 쇠기둥 하나가 도시 전체의 심장 박동을 만들어냈어요. 노인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저는 수진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상청 재난안전관제실이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상황실이 펼쳐졌습니다. 정면 벽을 가득 채운 대형 화면에는 전국 실시간 기온 분포, 특보 발령 현황, 전국 무더위 쉼터 가동 현황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순간 이 화면의 버튼 하나로 행안부와 지자체, 의료기관에 동시 신호가 전달된다고 했어요. 수백만 명의 휴대전화로 재난 문자가 초단위로 발송되고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에게는 담당 인력이 즉각 출동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폭염 현황 옆으로 집중호우 감시 구역이 있었어요. 태풍 예측 경로, 산불 위험 지수, 그리고 전력 수급 현황과 의료 체계, 가동 상황까지 단 하나의 거대한 관제판에서 유기적으로 연동되고 있었습니다. 폭염이 길어지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전력이 부족해지면 냉방이 끊기고 냉방이 끊기면 온열질 환자가 폭증하는 연쇄, 고리를 이 방 하나에서 통째로 시뮬레이션하며 사전에 차단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파리 응급실을 떠올렸습니다. 버튼 하나 누를 시스템이 없어서 들것이 복도까지 가득 찼던 그 밤을 파리시청이 내놓은 대책은 수도꼭지 1200개였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버튼 하나로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같은 재난 앞에서 두 나라가 내놓은 답이 이렇게 달랐어요. 저는 그 차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인의 24살 사진이 떠올랐어요. 밧줄 하나에 의지해 전신줄을 세우던 그 청년의 손이, 그 손이 연결한 전선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지금 이 관제실의 화면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산 너머 마을 아이들에게 불을 켜주고 싶었다는 그 담담한 마음이 버튼 하나로 수백만 명을 실시간으로 살려내는 시스템으로 진화해 있었어요.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50년간 멈추지 않고 이어진 결과였어요. 관제실을 나서며 저는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조금 끼어 있었어요. 저 구름 너머 상공 10km에서는 제트기류가 멈춰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파리는 지금도 타고 있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은 그 모든 것을 버텨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50년 전 진흙탕 속에서 전선을 이었던 손들이 만들어낸 요새 안에서 저는 그 하늘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번 취재를 시작할 때 저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일본 여행을 빼앗긴 것이 억울했고 덥고 습한 나라로 출장 온 것이 불만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하늘 아래에서 그 감정들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50년 전 전선을 이은 손과 지금 버튼을 누르는 손, 그것은 같은 손이었다. 모든 취재가 끝난 날 아침이었습니다. 숙소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6월 말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선선했어요. 파리에서는 밤에도 30도가 넘어 창문을 열면 열기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서울의 새벽은 달랐습니다. 얇은 이불이 필요할 만큼 서늘한 공기였어요.
라디오를 켜니 일기예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 통역해줬어요. 오늘 밤도 기온이 17도에서 19도 사이로 유지될 것이라는 예보였습니다. 시민들이 밤마다 얇은 이불을 덮고 잠드는 6월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예보를 들으며 교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의 선선함은 사라진 게 아니라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늦은 장마가 끝나면 역대급 폭염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이 선선함은 축복이 아니라 예고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 폭염이 와도 이 나라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버튼 하나로 국가가 움직이는 관제실이 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에너지 인프라가 있고 도시 곳곳에 깔린 스마트 쉘터가 있었습니다. 재난은 올 것이었지만 이 나라는 그 재난을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어요. 파리는 달랐습니다. 재난이 와도 국민은 혼자였어요. 수도꼭지를 찾아 거리를 헤매거나 전기요금 고지서가 무서워 에어컨 버튼을 누르지 못하거나 국가가 준비하지 않으면 개인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제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재난이 닥쳤을 때 국가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선진국을 가르는 진짜 기준이었습니다. 파리의 응급실 복도와 서울의 관제실 버튼 사이의 거리는 지도 위의 거리보다 훨씬 멀었어요. 짐을 싸면서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깊숙한 곳에 뭔가가 있었어요. 꺼내보니 교토 골목 사진이 가득한 일본 여행 가이드북이었습니다. 파리를 떠나기 전날 밤 서랍 속에 밀어 넣었던 것이었어요. 한국 출장이 결정된 순간 서랍에 넣었지만 짐을 쌀 때 무심코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들고 잠시 바라봤어요. 기온 골목의 붉은 재등,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의 사진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사진들을 보며 설렜습니다. 일본이야말로 아시아의 가장 완성된 나라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마르크의 영상 속 노인이 떠올랐어요. 에어컨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기 요금이 무서워 켜지 못하던 그 80살 노인의 체념한 눈빛이. 일본은 세련되고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폭염 속에서 전기 요금 고지서를 두려워하며 혼자 버텨야 하는 나라였어요. 그것이 제가 동경했던 아시아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저는 가이드북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미련이 없었습니다. 파리를 떠날 때 저는 이 가이드북을 서랍에 밀어 넣으면서 언젠가 꼭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출장이 끝나면 반드시 일본으로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다짐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바뀐 것이었어요. 제가 동경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이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시 쓰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을 내려다봤어요. 가이드북 표지에 교토 사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더 이상 설레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수진 씨, 내 다음 진짜 휴가 행선지를 정했습니다. 다음에는 기자가 아니라 여행자로 이 나라를 다시 방문할 겁니다. 수진의 답장이 왔어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뒤랑 씨.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이 스쳐 지나갔어요. 스마트 쉘터가 서 있는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마다 설치된 차열 그늘막, 멀리 보이는 초록빛 산들. 처음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초록빛 산은 50년 전 배고픔을 참아가며 산을 오른 사람들이 심은 나무들이었어요. 저 스마트 쉘터는 냉방을 사치가 아닌 복지로 본 나라의 철학이었습니다. 저 횡단보도, 그늘막은 신호를 기다리는 단 몇 초의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행정의 정밀함이었어요. 그 풍경들 사이로 이번 취재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관악산 자락 낡은 연구실에서 한반도의 잔인한 기후를 조목조목 설명하던 교수의 차분한 눈빛, 국가기록원 지하 서고에서 1970년대 민둥산 영상을 재생하며 숙연한 표정으로 설명하던 담당자, 24살 사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소탈하게 웃던 78 노인의 단단한 손, 그리고 스마트 쉘터 안에서 이 시설이 특별하냐는 질문에 고개를 갸웃하며 다른 나라는 없냐고 되물었던 40대 직장인의 무심한 표정까지, 그들 모두가 이 나라의 일부였습니다. 거창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연함이 만들어낸 것이 브뤼셀 보고서 1위였어요. 택시기사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파리의 폭염 소식이었습니다. 수진이 문자로 통역해주지 않아도 몇 가지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사망자, 병원, 전력.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계산을 마칠 때 저는 택시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통역해줬어요. 한국의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위대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사는 백미러로 눈을 맞추며 소탈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인프라요? 살기 위해 그냥 다 같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한 건데 뭐 별거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어요.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대한 것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위대하다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 저는 그것이 이 나라의 가장 이상한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그것이 이 나라의 가장 단단한 부분이었습니다. 과시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들,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작동하는 것들. 20년간 세계의 재난 현장을 누비면서 저는 많은 영웅들을 봤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선언하고 마이크 앞에서 다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영웅들은 달랐습니다. 선언도 없었고 다짐도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할 일을 했고 그것이 쌓여 지금 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리며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번 취재의 마지막 나레이션 원고를 써야 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파리에서 이 출장을 통보받던 날 밤이 떠올랐어요. 편집장 프랑스와가 서류를 밀어주며 한국으로 가라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황금 같은 여름 일정을 빼앗겼다고 생각했고 덥고 습한 나라에서 뭘 배우겠냐며 오만하게 비웃었어요. 그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진짜 선진국은 폭염이나 재난이 오지 않는 기후적 축복을 거저받은 나라가 아니다. 어떤 잔인한 재난이 대륙을 난도질하더라도 내 국민이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수십 년 전부터 보이지 않는 국가 시스템과 에너지 인프라를 묵묵히 준비해온 나라다. 그 기준에서 현재 세계 최고는 한국이다. 원고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 기사가 파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었어요. 편집장은 조회수를 기대할 것이었고 시청자들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이야기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폭염 대응 인프라에 관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재난 앞에서 국민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한 나라의 오랜 다짐에 관한 기사였어요. 그리고 그 다짐이 수십 년간 멈추지 않고 이어졌을 때 무엇이 만들어지는지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유럽이 이것을 읽어야 했어요. 아니, 세계가 읽어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작아질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초록빛이었습니다. 서울을 감싸고 있는 산들이었어요. 50년 전 배고픈 사람들이 자신이 누리지 못할 그늘을 위해 심었던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숲이 지금 서울의 열기를 낮추고 빗물을 붙잡고 도시의 온도를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구름이 창밖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사라졌어요. 저는 파리를 떠날 때를 떠올렸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구급차 사이렌이 끊이지 않던 그 밤, 편집장의 서류를 받아들고 속으로 짜증을 사귀던 그 순간, 일본 가이드북을 서랍에 밀어넣으며 언젠가 반드시 가겠다고 다짐하던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와 얼마나 다른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서울을 바라보며 실감했습니다. 저는 불만 가득한 채로 이 나라에 왔고 이 나라는 그 불만을 아무 말 없이 무너뜨렸어요. 거창한 구호도 자랑스러운 선언도 없이 그냥 당연하게 작동하는 시스템들로 이 나라가 저를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진실이 저의 오만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것이었어요. 한국은 축복을 거저받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혹한 땅에서 가장 처절하게 살아남는 법을 배우며 스스로 축복을 만들어낸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짜 선진국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구름 너머 어딘가에서 파리는 지금도 타고 있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은 다음 재난을 기다리며 조용히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